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번 보시면서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연령대별 인구 구조인데 15세 미만의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네. 예.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 또 이제 2020년 정도 되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가 느느냐? 65세 이상 인구가 는다. 그러니까 고령층이라 하면 만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000년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네네.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돈을 갖으시더라고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제가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 지금 늙어가고 있는 사회다. 이거는 고령 인구, 아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14% 이상이면 이미 늙은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고령 사회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 들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제는. 빠르네요.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도달 연수를 한번 보세요. 도달 연수가 고령 사회에 도달한 연수가 한국은 18년 걸렸어요. 근데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 그리고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고령 인구가 20%를 넘게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5명 중 1명. 그렇죠. 그때는 이제 초고령 사회인 거죠. 근데 초고령 사회의 진입 시간도 8년밖에 안 걸려요. 2018년부터 8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라서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게 심각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고령화라는 것들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쳐다보는데 고령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자 수가 늘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15세 이상 이하 인구,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줄어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또 고령화의 또 한 다른 축의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고령자로 진입하고 나서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60세에서 74세 사이들을 이제 되게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근데 7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요. 75세 이후 고령 시기에 대비하는 의료비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이 많은 75세 이상 후리 고령자들을 국가가 다 케어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의 큰 틀을 보면 크게 보면은 연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와 관련된 축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양축이 딱 균형 맞춰서 굴러가지 않으면 노후가 이렇게 삐끗삐끗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비와 의료비 이 두 관점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보면 네. 이게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이거 준비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네. 그런 질문도 나오고요. 보통 또 준비를 일찍 하라 그러면 또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그건 또 왜 그런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굉장히 그 이유들이 좀 많이 있고 노후 준비를 이제 안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명의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도 보면 수명이 연장돼요. 우리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두 다 일찍 죽는 사회에서 이제는 모두 다 늦게 죽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되게 오래 사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편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50세에 죽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평균 연령이 늦어지니까 100세가 되니까 누구는 50세에 죽고 누구는 100세에 사는 분포가 되게 커졌다는 분포가 거예요. 커지는 거죠. 편차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가 잘 모르는 의문 상태. 그러니까 내가 굳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나? 수명의 불확실성이 양가 감정을 일으키는 게 딱 보면 불확실하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핑계가 되게 좋아요. 뭐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 내가 저축해놓은 쓰지도 못할 텐데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반대 감정에서는 야, 생각보다 오래 살면 노후는 어떡하지라고 해서 노후 준비 필요성, 저축의 필요성을 좀 더 크게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어떤 스탠스에 쓰느냐에 따라서 노후는 또 완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방금 베이비 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은퇴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뿐이지 그쵸. 실제로 이제 내가 직업자로서 취업자로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결국은 이제 퇴직 시점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또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수명의 불확실성, 퇴직 시점이나 소득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노후 준비를 좀 어렵게 만드는 거네요.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거냐,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 요거 명심할 게 생각보다는 오래 산다라는 것들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오래 산다.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지도 모른다 예. 하는 관점에서 어쨌든 노후 준비라는 것을 자산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모님께 이제 전문가로서 여쭤보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우리가 좀 노후 준비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자산 관리,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정기 고령, 후기 고령을 설명하면서 의료비의 중요성, 연금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건 이 두 축을 잘 맞춰놔야 됩니다. 소득도 있어야 되고 의료비에 대한 대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건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연금이나 노후 소득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수명이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놔야 돼요. 그 명언이신데요. 그렇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어나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저 좀 받아 적어도 될까요?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놔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전장수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킨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연금화 시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신토록 나온 연금화 시키면 되는데 연금화가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연금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은 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명목 가치만 유지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하더라도 그러니까 은퇴 생활이 끝나는 시기에는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그쪽으로 또 연금화 시켜 놓으면
인플레이션 해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연금 안 해. 그럼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만 가져가겠어라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투자를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 네. 그 문제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 자산 관리. 그래서 뭐가 고민이 되냐면 투자 자산하고 연금 자산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이제 외국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산 배분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요즘은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상품 간의 배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연금 상품과 투자 상품 간을 적정하게 배분시켜 놓는 게 좋다. 일상 발생하는 비용 부분은 그쵸. 고정적으로 나오게끔. 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따로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제 생각은 이게 잘못돼서 네. 지금보다 소비를 줄여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는 방식의 자산 관리에 초점을 은퇴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맞춰야 돼요. 예. 내 필요한 소득 수준만큼의 소득 월급 봉투가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제거시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어쨌든 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이런 나라를 사는 하나의 30, 40대 이 사람으로서 노후 준비를 당장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오늘 좀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